지금 1월에 제시했던 기획재정부의 전망은 세수 결손을 거의 예고하다시피 한 거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소비자 심리지수가 급랭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가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는 약 14%대의 고성장 국가에서 1%대 저성장 국가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10년 진입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신사임당은 그래도 제일 자주 출연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좀 오랫동안 또 신사임당 채널에 어렸을 때부터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정겹고 또 이 자리에 앉으면 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지만 아마 지금 이후는 웃음기가 좀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운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또 명확하게 경기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맞게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2025년 한국 경제를 전망해 주신다면요? 일단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실 때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020년이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죠. 근데 근래 특히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작가님 인생 동안에 역성장을 경험했었던 건 이번이 두 번째인 거예요. IMF 외환 위기. 그때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조차 역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역성장이었던 거예요. 인생 동안. 마이너스 성장.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그 경제 위기를 겪었고 21년 성장률을 보면 4.1%로 급반등하는데 이건 기저효과에 따른 거예요. 21년 경제가 좋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21년도 좋지 못했고 그 22년 1%대 성장, 23년 1.4% 성장, 그리고 24년은 2.2%로 추정치를 제시했지만 이 2.1%, 2% 수준의 성장은 역시 1.4%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리고 25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저는 중립적으로는 1.9%, 다른 몇몇 부정적 시나리오들이 가미되면 1.6%로 전망한다라고 제가 지난 2025년 경제전망서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함의를 말씀드릴게요. 20년 역성장했고요. 그러면 21년, 22년, 23년, 24년 평균적으로 기저효과를 좀 가감해 보면 대략 한 1.8%씩 줄곧 성장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대략. 그러니까 1%대 성장을 이미 21년, 20년은 1%도 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년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2%대 성장을 유지하다가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있었지만 기저효과를 상쇄시키면 가장 쉬운 기저효과 상쇄 방법이 23년이 1.4%고 24년이 2.2%니까 이 둘을 평균하면 몇입니까? 1.8%거든요.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장률을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 2020년부터 우리 경제는 이미 1%대로 내려온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초에 기획재정부가 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 그 경제전망이 1.8%입니다. 25년 성장률 전망치가. 1.8%는 기획재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 경제 전망조차 다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우리가 보통 치부했던 그 전망조차 1%대인 거고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얘기했지만 이 1.8% 성장률 전망치에는 2024년 12월에 등장했던 비상계엄 선언 사태, 그리고 무안공항 참사,
이런 일들이 전혀 반영되기 전 단계의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그러면 1.8%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치다라고 해도 크게 과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조차 1%대로 전망하고 있고 그 부정적 요소가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GDP 통계는 분기별 데이터거든요. 당연히 12월, 1월 데이터는 1월, 2월, 3월 1분기 GDP 데이터는 4월 말에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영하기 전 단계다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신사임당에 나와서도 매번 낙관적인 전망이 반복되다 보니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 그 말씀 드렸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예산은 국회 의결을 통과해서 예산안이 던져졌습니다. 그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2025년 한 해 예를 들어서 350조 정도의 세입이 있을 거야. 법인세, 또 소비에 따른 뭐 부가가치세, 뭐 그 밖에도 상속 증여세, 부동산 거래세, 수많은 소득이나 세금이 들어올 텐데 그게 세입인 거예요. 근데 경제가 1.8% 성장할 거라고 전제해놨을 때의 세입과 실제적으로는 1.5% 성장률로 만약에 진입할 때의 세입은 다르겠죠. 그래서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국 경제를 그나마 낙관적으로 전망했을 때 그때의 세입은 한 350조 들어오지 않겠어? 근데 그만큼 성장이 안 되고 1.5% 성장밖에 안 되면 그곳에 맞는 세입이 있겠죠. 세금을 적극적으로 낼 수가 없는 거죠. 소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가가치세가 나오겠습니까? 소비가 더 위축되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1월에 제시했던 기획재정부의 전망은 세수 결손을 거의 예고하다시피 한 거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세수 결손이 23년에도 24년에도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25년에 추가적인 세수 결손이 있겠다. 그러면 25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했던 여력들을 보면 R&D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이만큼 써야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이만큼 써야지.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무역 환경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중소기업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보존책, 또 적극적으로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박람회 개최, 뭐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세입이 걷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추가적인 세수 결손을 예상할 수밖에 없고 세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경기 부양책을 단행할 수가 없다. 세수 결손의 현실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의 이번 전망의 전제를 몇 가지 살펴보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에 당면해 있냐면 삼성전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둡지 않습니까? 근데 글로벌 반도체, 이 D램 매출액 전망이 이렇게 어둡게 전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의 D램 수출이 어둡게 전망된다가 아니라 D램의 매출액, 글로벌 매출액, 시장 규모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던 흐름이어서 이제 점차 성장 둔화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도체의 겨울이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도체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반도체 시장을 AI 부문의 반도체, BAI 부문의 반도체, 이렇게 구분했을 때 반도체 전체의 겨울이 온 게 아니라 BAI 부문의 반도체의 겨울이 온 겁니다. AI 부문의 반도체는 아직도 뜨거운 여름입니다. 없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한테만 공급을 받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삼성전자도 빨리 퀄리피케이션 테스트에 통과해서 제2의 공급업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퀄리티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입장. 그러니까 결국 지금 겨울이 온 건 반도체가 아니라 D램과 같은 BAI 부문의 반도체의 겨울이 온 건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못하고 있느냐. 사실 D램 시장에서는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조금 기술 격차가 축소되거나 오히려 뒤집힌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장악하고 있는 시장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전제하에 이제 내수 부진이 심각하고, 그러니까 외수도 어려운데 내수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한국 경제가 더 부정적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면 정말 내수가 어려울까? 아직까지는 제가 GDP 통계가 안 나왔다고 했죠. 나온 통계가 뭐 있을까? 예를 들면 심리 지표밖에 없어요. 12월 달에 소비 심리 지표, 기업의 경기와 관련된 선행 혹은 동행 지표들, 경기 판단과 관련된 이런 BSI라고 하죠. 그런 지표들, 심리 지표들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25년에 드리워진 이런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25년 1월 20일부터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화될 텐데, 그죠? 그것에 따른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세계적인 보호무역 조치의 등장, 이런 것에 따른 또 다른 불확실성이 가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랭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지난 12월 그리고 지금 1월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가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치제적 소비 지출 항목들은 먼저 소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가 갑자기 위축되거나 소비 심리가 위축될 때 쌀 소비를 줄이지 않아요. 근데 뭐를 줄여요? 사치제적 지출. 사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사치제와 유사한 성격의 지출 항목. 예를 들면 테니스 레슨 같은 거, 골프 레슨 같은 건 완전히 급감했습니다. 레슨 같은 거. 그리고 마사지라든가 피부 관리 같은 거. 이런 게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여러분 체감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런 업종에 계신 분은 댓글로서 나 그런 업종에 있는데 정말 지금 그 수요가 급감한 걸 공감한다고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댓글이 좋은 댓글이죠. 정말 그만큼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그게 실질적으로 사치제적 소비 지출을 줄어들게 만들어요. 특히 또 어떤 지출이 주냐면 외식 소비가 줄어요. 그러니까 식사는 해야 되지만 식사를 거르는 게 아니라 외식 소비보다는 집에서 요리해 먹어야지. 그러니까 소비 지출 항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끼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치제적 서비스 지출 혹은 외식 소비 지출 다 뭐예요? 자영업자예요. 우리나라 2,700만 취업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약 650만이 자영업자예요. 이 자영업자는 이 내수 경기 침체를 그대로 느껴요. 더군다나 이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또 무한공항 참사로 인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우리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마치 먹구름과 같은 이런 현상, 그리고 거대한 물음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아세요? 정치적으로 뭐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 투자자들이 투자를 취하해요. 비상계엄 선언 다음 날 제가 2개의 금융사와 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가 기조 강연자로 참여하기로 이미 약속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금융사들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을 한 50개, 70개 기관 투자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기업을, 예를 들어서 1,000조짜리 이런 기업을 사서 2,000조로 만들자. 이런 식인 거예요. 투자해서 이 소유주를 바꾸고 매니지를 잘해서 얘를 혁신 기업으로 바꾸고 그럴 만한 기업들을 고르겠죠.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PE사의 역할인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버섯 공장이 있어요.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300명의 인력이 필요해요. 포장하는 인력입니다, 주로. 근데 산간에 있는 지방에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턴오버가 심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공장 자동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그 공장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공장을 삽니다. 투자자들과 함께. 산 다음에 그 가치를 끌어올려요. 공장 자동화를 위한 투자를 단행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다시 적절한 소유주를 찾게 해줘요. 그러면서 가치 상승폭을 누리는 방식이 이 자산운용사나 PE사가 보통 많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제가 그 세미나에 갔는데 이미 여기에 투자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일날 다 투자 철회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한국의 주식을 버리고 한국의 원화를 버리고 이런 것들이 소위 강달러를 만들고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게 한국 경제 또 경기 악순환을 야기하겠죠.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 JP모건도 1.7에서 1.3%로, HSBC도 1.9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마저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종전에 봤던 전망보다 더 부정적으로 전망치를 옮겨잡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말 이러다가 잃어버린 10년 오는가. 다만 잃어버린 10년을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처럼 제로 성장을 지속하면 잃어버린 10년인지, 1%대 성장도 잃어버린 10년인지, 그건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잃어버린 10년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저는 숫자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잃어버린 10년을 만약에 여러분들을 또 공감해 주신다면, 세계 경제가 평균 3.2%씩 성장하는데 우리 한국 경제는 1%대로 성장한다. 잠재 성장률이 2%고 2%가 안 되는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한다. 그럼 저는 잃어버린 10년에 부합하는 성장률이라고 봅니다. 저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잃어버린 10년을 만약에 1% 성장세가 10년 연속 지속된다. 그러면 잃어버린 10년에 이미 진입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팩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보십시오. 우리가 4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는 약 14%대의 고성장 국가에서 1%대 저성장 국가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 화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2020년 팬데믹 이후 우리 한국 경제는 1%대 성장으로 진입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건 실질 성장률이고요. 잠재 성장률을 봐야 돼요. 잠재 성장률은 그 나라의 산업 구조, 그 나라의 인구 구조, 그 나라의 어떤 수출 구조, 기술적 수준, 자원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나라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어느 정도 성장할까를 가늠하는 것이 잠재 성장률이다. 이렇게 제가 가장 쉬운 표현으로 설명드려보면, 그 잠재 성장률 자체가 레벨 다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잠재 성장률 자체가 이미 1.8% 수준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대 성장을 이미 2020년 정도부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잃어버린 10년 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고 죄송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10년 진입했다라고 가정하고, 잃어버린 10년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까, 그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이런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정국을 맞이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그리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그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렇게 저성장 국면에서 다시 한번 중성장 국가로 혹은 고성장 국가로 도약해보자 하는 구조적인 개편에 대한 정책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구조적인 대응이 아니라 지금 당면한, 물론 그것도 이해합니다. 너무나 위중한 상황을 당면했기 때문에
급급한 것들을 먼저 처리해 나가자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급급한 일에 정말 이 당면한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구조적으로 우리가 고성장 국가로 도약하는데 더 뒤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면 잃어버린 10년 오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뭐 안 온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 차라리 부정적으로 가정을 하고 절대 우리가 제로 성장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개편을 할까? 산업구조 재편, 수출구조 재편, 기술혁신, 기술인재 양성, 저출산 고령화에 적정한 대응, 이런 구조적인 개편안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그 대응 택지를 적절히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2025년 상반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시점을 놓치면 정말 제로 성장으로 갈 수도 있다.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녹화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홍보 말씀 꼭 올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자주 접하기 위한 오피셜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름하여 경제기숙사, 경제하숙집 이렇게 이름을 칭했는데요. 매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어떤 경제지표가 현안이다라는 것을 안내해드려요. 또 매주 줌 수업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뭐 칼럼도 기고하고 여러분께 글도 제시하고 사진도 제시하고 공지도 올려드리고 또 매월 온오프 병행으로 특강도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를 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